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식입니다. 다음 총선은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총선 승패를 좌우할까요? 흔히 변화와 혁신을 말합니다. 변화를 외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번 총선 역시 민생이 승부를 가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곧장 마주치게 된 삼고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 중에서 고금리는 한국은행이 최선을 다해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올 연말까지 동결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금리로도 중산층의 현저하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끌 투자를 한 2030이 집을 되팔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니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20대 일자리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는 턱없이 줄어들기만 합니다. 노동 경직성은 지금 세계 최고인데 노동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생산성 향상은 영원한 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이 노동 3법, 이 악법에 찬성을 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분들은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변명이라도 해야죠. 왜 노동 3법에 찬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방향을 틀 수 있느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이 방향을 틀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당의 명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면서 여야 간에 다시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민생경제법안도 이제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사업자들, 경영인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체불했으니까 불이익은 가야겠죠.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임금 체불하면 온 사방이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 글쎄요, 임금채권 보장법만으로 이 모든 길이 훤하게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도와줄까요? 원내대표 윤재욱은 정기국회 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세기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산, 탄핵, 국정조사, 상특검 등으로 국회가 북새통이 되면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를 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특히 상특검에 목을 메고 있죠.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해당 민생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가 지금 균형을 상실한 것 아니냐고 역공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정상을 위해 노력했고 의장실에 요청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대화 자체가 끊겼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바로 탄핵안 때문입니다. 여야는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를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반발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이달 중에 소비자 심리지수 CCSI, 소비자 심리지수를 CCSI라고 합니다. 이 CCSI가 100이 기준인데 97.1로 전월 대비 0.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4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는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그리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세목별로 보면 현재 생활 형편 CSI가 87, 아주 조심 못하죠. 그리고 생활 형편 전망 CSI가 90, 이것도 아주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 CSI가 98로 비관적인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다 이 소비자 지출 전망 CSI 111은 전월 대비 2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높은 물가에 따라 소비 여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조사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고인상 중에서 고금리, 이 고금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이 가계신용 규모가 2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 가계빚, 가계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가계신용이 다시 1870조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촉발한 빚내서 집 사자, 이 심리가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담대,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영끌로 집을 사는 게 또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 매수로 인한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시 가계 신용이 통화정책의 중요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11월 21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이 1875조 6천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875조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전분기 말 대비 14조 3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4분기 17조 4천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잔액은 지난해 3분기 이후에 1년 만에 187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상태에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겁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그러니까 가계대출과 그리고 신용카드 등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신용, 그 두 개를 합친 개념입니다. 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7천억 원 증가한 1759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가계대출이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도
17조 3천억 원 늘어난 1049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집이 아주 드물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조 5천억 원이 줄었는데 8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결국 한은은 가계대출이 늘어난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로 풀이를 했습니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 그리고 개별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 신용 잔액은 116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면서 3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여행과 여가 수요가 늘면서 신용카드 이용액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분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186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 요새는 신용카드의 시대입니다. 자,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서서 100.2%로 조사 대상 34개의 나라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금융통화위원회는 부채 부담이 소비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2000년대 초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50조를 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GDP 100%를 넘어섰으니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고금리 국면에서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을 거치지 않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큰 짐이 된 것입니다. 당장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소비 여력은 더욱 추락할 테니 말입니다. 또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하다가 실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 DSR 적용 예외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 매수세나 또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 6조 8천억 원 등을 감안할 때 이 증가 속도는 완화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적어도 4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이처럼 이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빚을 빚으로 갚는 이 돌려막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왜 다중채무자가 될까요? 이쪽 빚을 내서 이쪽 빚을 갚고 이쪽 빚을 내서 이쪽 빚을 갚고 이러다 보니까 채무가 3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또 연체율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700조 6천억 대비 6.2% 4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무려 177만 8천 명. 1년 만에 3.2% 늘어났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무려 4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자영업자들 빚을 엄청나게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체액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연체액은 13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5조 2천억 원에 비하면 153.8%나 급증했습니다.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78%로 지난해 2분기 0.75%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2배 이상이 됐죠.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이자는 1조 3천억 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땅 찍고 헤엄을 친다고 그러죠.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연 73만 원 수준입니다.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1인당 평균 이자는 연 291만 원으로 커집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7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연 3.50%로 2년 3개월 만에 3%포인트나 올렸습니다. 그래도 미국과는 1.5%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결국 금리 상승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의 빚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자 카드론 대환 대출도 증가했습니다. 이 카드론 다들 알고 계시죠? 아주 이자가 높습니다. 카드론 대환 대출은 기존에 받은 카드론을 만기 내에 갚지 못한 차주가 카드사의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9개사의 카드론 대환 대출 잔액은 1조 4,90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1조 101억 원 대비 47.5%나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카드론 금리가 높아 대환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42%. 그러니까 9월 14.07%보다 또 0.3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3분기 말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을 비롯한 평균 연체율은 1.67%에 달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엄청난 겁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1.07%보다 1년 만에 0.60%포인트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 한편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새 출발 기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 출발 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원금을 조정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 연장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만 명을 넘지 않았던 이 새 출발 기금 신청자는 8개월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자는 4만 845명. 이들이 조정을 신청한 채무액은 무려 6조 4,306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2,070명이 채무액 9,966억 원에 대한 약정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에 이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빚 70%를 대신 갚아준 겁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5%를 기록하는 등 지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데도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증가 방지 대책까지 요구했습니다. 11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9조 원 증가를 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에 10조 4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7월 달에는 5조 9천억 원 증가를 했고 8월 달에는 7조 원 증가, 그리고 9월 달에는 6조 1천억 원 증가, 그리고 10월 달에는 5조 8천억 원까지 단 4개월 만에 2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규 주담대 금리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신규 대출이 증가했다. 금리가 오르는데 돈은 계속 빌린다.
또한 5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월 24일 기준 524조 6,207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달 말 521조 2,264억 원 대비 3조 3,943억 원이 증가하며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끊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체 노력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총규모가 지난 10년 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국가 채무도 이미 1,100조를 넘었습니다. 국가 부채, 그러니까 연금 부채까지 다 포함하는 이 국가 부채는 이미 2,600조 정도가 됩니다. 가계 부채는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그 비율이 3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등입니다. 게다가 기업 대출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한계 상황까지 도달한 듯한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경제신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내 2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약 40%로 17개국 중에 2위에 해당합니다. 국가채무 가계부채 이처럼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IMF는 공적연금체계 혁신 등의 조치가 핵심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연금계획부터 하라, 이 경고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이 악화되고 자금난이 심화되어 주요 기업들이 빚 갚을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 전반이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부의 재정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들겠습니다. 삼고 현상의 일부나 아마 재정으로 흡수할 여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무너진 재정의 후유증이 커다란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텅 빈 국간을 바라보고 지금 한숨만 짓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한 경제, 민생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런 판에 새로운 정치판을 짜겠다고 나서본들 국민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바쁠 테니까 말입니다. 정치판을 물갈이 해야겠다며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도 결국은 제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처신일 뿐입니다. 언제쯤 진정한 자기 희생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